여기서 좀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는 문구가 있습니다. 94페이지인데요. 손실이 발생하면 손해를 입은 사람은 최소한 당장 지불할 수 있는 금액만큼은 갚아야 합니다. 여기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상처의 새살이 날 즈음이면 다시 상처 입을 일이 없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슬슬 자라나죠.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처를 딱 입고 나면 그 상처가 굉장히 신경이 쓰이고 다시 상처 나지 않도록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할 텐데, 이 상처가 그러니까 상처가 새살이 드러나서 상처가 사라질 쯤이면 다시 그 생각이 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손실을 보고 그러면 내가 손실 본 이유가 무엇일까를 규명하고 다시 손실을 보지 않도록 좀 다시 그런 실패를 재현하지 않도록 움직여야 되는데, 이미 손실이 본 상태에서는 거기서 그 과거에 손실 봤었던 왜 이런 손실을 봤었지 하는 것을 답습하지 않고 다시 반복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 그런 것들이 마치 혼돈 속의 혼돈처럼 연결되기도 한다라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 103페이지로 가면 이제 대화 2가 나와요. 주주와 이 상인과 이 철학자가 대화를 하는데, 근데 주주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가 하락의 원인도 3가지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라는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재밌는 게 인도의 상황, 유럽 정세, 거래소에서 드러나는 의견.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인도의 상황, 유럽 정세, 거래소에서 드러난 의견, 이 3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당시 혹시 요 마지막 편을 뒤늦게 보신 분들 입장에서 1, 2편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가볍게만 설명을 드린다면, 어쨌든 이 동인도 회사라는 것이 최초의 주식회사였고, 이 동인도 회사가 인도에 가서 향신료를 사오죠. 그리고 더 비싼 값에 팔죠. 수익성이 400%였어요. 근데 이 동인도 회사가 가다가 사고가 날 수도 있죠. 그 향신료를 못 사올 수도 있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그리고 당시 유럽의 정세에 따라서 향신료를 충분히 많이 좋은 값에 사왔더라도 그게 잘 수요로 연결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인도의 상황도 중요하고, 그리고 유럽의 상황도 중요하고, 또 한 가지는 거래소 내에 벌어지는 일들도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고루 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조금만 읽어드리고 제가 해석을 좀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투기꾼은 그곳 정세가 잠잠한지, 회사 사업은 잘 진행되고 있는지, 일본이나 페르시아나 중국에서 벌인 사업은 순조로운지, 본국으로 귀향하는 배가 많은지, 배에는 화물을 그득 싣고 있는지, 무엇보다도 향료를 많이 싣고 있는지 궁금해 죽을 지경이었죠. 결국 이 동인도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는 투자자들은 당연히 정말 잘 순조롭게 갖고 오는지, 향료를 갖고 오는지, 근데 그 향료를 갖고 오는 또 다른 이 선박이 많을 경우 또 공급이 많아지잖아요. 그게 가격에 또 영향을 미칠 거 아닙니까? 그런 거예요. 좋은 소식이 들려왔다고 합시다. 저때 들어온 보고서에 배가 들어온다는 행복한 소식이 담겨 있다고도 치죠. 소식을 받자마자 곧바로 뜻밖의 사고가 터지고, 이어서 사업상 내린 결정이 그 소식의 찬란함과 흐뭇함을 무너뜨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도 상황이 좋고 좋은 확률을 구할 수도 있지만 뜻밖의 사고가 발생하면 다 물거품이 되죠. 예를 들어 항구에 정박한 배가 가라앉아 정말 그 희망이 쪼그라들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또 인도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오면 뭐 합니까? 투기꾼은 유럽 정세에도 촉각을 곤두세워야 합니다. 해군 재무장으로 불안감이 촉발하지 않을까? 연합 세력에서 문제가 불거지지는 않을까? 다른 전쟁 준비로 주가가 붕괴되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해야 한다.
어떤 투기꾼들은 인도 소식에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믿고 주식을 사들이지만 또 어떤 투기꾼들은 불안한 유럽 정세 때문에 주식을 파는 혼잡한 양상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자, 오늘날에 이게 이 1680년대 벌어졌었던 최초의 그 주식거래장에서 혼돈 속에 혼돈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의 주식거래와 크게 다른 모습이지 않다고 전 느꼈어요. 예를 들면 말이죠. 2020년에 팬데믹 경제 위기가 등장했습니다. 그 팬데믹이 등장할 거라고 알았습니까? 근데 우리는 2019년에도 2020년에도 지속 성장할 유망 산업에 투자를 했고 그 투자자들은 팬데믹 경제 위기 때 한때 주가가 폭락하지 않았습니까? 폭락하니까 주식을 내던졌습니다. 마치 전쟁과 같은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 주가가 폭락한 것은 그 기업이 잘못해서입니까? 그 기업이 유망하지 않아서입니까? 해당 산업이 유망하지 않아서입니까? 아니죠. 외재적인 충격에 의해서 크게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시대였던 거예요. 근데 그때 조정을 받을 때 무서워서 HTS 지우고 이렇게 달아나셨단 말이에요. 근데 역시 경제 위기 상황에 미국에서 어떻게 합니까? 기준금리를 급격히 인하하죠. 우리나라도 금리를 끌어내리죠. 완화적 통화정책, 완화의 시대가 오죠. 금리가 끌어져 내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굳이 은행에 돈을 둘 필요가 없겠네. 돈의 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동이 일면서 주가가 대세 상승합니다. 2020년, 2021년. 주가가 한번 곤두박질 친 다음에 대세 상승하는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대세 상승은 굉장한 의미가 있었죠. 근데 이게 이른바 기업이 잘해서입니까? 어떤 산업이 유망해서입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돈이 은행에서 주식시장으로 이동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주식시장 전반에 걸쳐서 어떤 기업이 특별히 잘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기업을 잘 골라서가 아니라 그냥 모든 종목이 모든 기업이 우상향했었던 거죠. 반대로 2022년으로 돌아가 볼까요? 갑자기 러우 전쟁이 터집니다. 굉장한 불확실성이 막 이렇게 고조되죠. 그러니까 그때 금을 보유해야 되냐, 그 주식시장에서 이탈하는 거예요. 항상 이런 두려운 일들, 불확실성이 딱 등장하면 자연스럽게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주식은 공격적 투자 자산이고 주식시장으로부터 빠져나오는 현상이 등장하는 거예요. 2022년에도. 그랬다가 2022년 내내 갑자기 초인플레이션이 등장해요. 41년 만에 최고치 고물가가 등장해요. 그 고물가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금리 인상을 막 합니다. 근데 그 금리 인상할 때 자이언트 스텝을 연거푸 4번이나 합니다. 그때 막 공포감에 내던지죠. 주가가 어떻게 됩니까? 22년 10월 바닥을 형성하죠. 역시 이런 일들이 그 기업이 못해서예요? 아니죠. 거시경제 여건이 갑자기 긴축의 시대로 바뀐 거예요. 완화의 시대에서 긴축의 시대로 바뀐 거고 금리가 급격히 치솟으면서 돈이 다시 은행으로 쏠렸던 거예요. 그럼 주가가 무너지는 시대였던 거죠. 22년. 그리고 2023년으로 옵니다. 그럼 고물가 고금리로 인해서 경기 침체가 시작되죠. 그래서 주가는 22년보다는 다소 나은 행보지만 2023년 내내 기업들의 실적이 안 좋죠. 실적 장세다라는 표현을 제가 한 1년 전에 해드렸었는데 실적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실적에 대한 기대도 낮아지는 거예요. 그 주가가 호락호락하지 않은 모습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 결과적으로 거시 경제 여건이 그러하다 보니 시장 참여자, 주식 투자에 참여하는 이 참여자들이 심리적으로 계속 이동하는 거예요. 제가 뉴 레짐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설명드렸습니다만 제 24년 경제전망서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금리의 레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금리가 0.5%냐 0.5%냐 5.5%냐 금리의 레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금리가 앞으로 5.5%로 갈 것 같아 하는 공포감으로 내던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심리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이 그래서 그 당시에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를 담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오늘날의 모습과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결국 우리가 투자하고자 하는 그 기업이 얼마나 유망하고 앞으로 돈을 얼마나 벌 것인가 라는 것을 기대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그 기업의 경영 성과나 활동성, 성장성 뭐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과 무관하게 거시경제를 이길 것은 하나도 없다. 결국 여기서 보여주는 이 동인도 회사가 얼마나 좋은 향신료를 잘 안전하게 갖고 올 것인가 이것도 중요하지만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그죠? 배가 가라앉을 수도 있고 그 당시에 인도의 정세, 그 당시에 유럽의 정세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작용한다는 거죠. 다 같이 고루고루.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뭐를 고려해야 됩니까? 종목만 봐서는 안 되고요. 그 주식이 처해 있는 경제적 여건, 펀더멘탈, 실물 경제 역시 봐야 되죠. 그런 것을 고루 봐야 된다라는 함의도 이 책에서 전달하고 있다라고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많은 주식시장에 대한 생각을 했는데요. 저는 이 책에서 전달하는 여러 메시지들을 또 함축적으로 드리고자 한다면 주식 투자란 여러분 주식 투자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식 투자란 결국 그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그 해당 기업의 주인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주인이 된다라는 말은 곧 주식을 보유한다는 것은 내가 어떤 기업과 일할 것인가 혹은 나는 어떤 기업의 주인이 될 것인가 나는 어떤 기업과 동업할 것인가 하는 마음으로 그 기업을 선정하고 그리고 그 기업을 장기 투자하는 그런 주식 투자에 대한 어떤 철학, 접근 방법이 타당한 것이 아닌가 하는 메시지를 드리고 싶고 그리고 역시 제가 계속 강조해 드리는 것처럼 어떤 기업과 협업해야겠어, 동업해야겠어라는 마인드로 어떤 특정 기업의 주식을 보유한다라고 하신다 하더라도 그 시점은 역시 그 기업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얘기 나누는 그 기업이 처해 있는 경제 여건 어떤 시대인가 어떤 시대이고 어떤 시대에서 어떤 시대로 가는가 하는 것을 계속 그 시대를 규명하면서 시대에 걸맞는 포트폴리오를 가지셔야 된다. 그러니까 적절한 투자 시점에 대한 고민도 함께 고려해야 된다. 그런 인사이트를 여기서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좋은 유망 산업의 유망 기업을 선택하되 그 유망 기업을 적절한 시점에 선택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장기 투자라는 여러분의 그 마음가짐도 필요하겠다라는 이 책에서 주는 인사이트를 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에 있는 그러니까 이 책은 상인, 철학자, 주주 세 인물이 대화를 하는 내용인데 여기서 상인이 하는 마지막 그 문장을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에 감사드립니다. 나는 주식 거래는 존중하지만 도박은 질색입니다. 내 능력으로는 그렇게 복잡한 거래는 꿈도 꾸지 못할 것 같습니다. 투기에 대해 알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을 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듣지 않았더라면 내가 거래소에서 거래가 수행되는 방식만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군요. 제가 여기서 이야기 나오는 그 문장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면 어쨌든 소득의 증가 속도가 자산 가치의 증가 속도보다 느리기 때문에 우리는 소득을 소득의 형태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소득을 자산의 형태로 갖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 그게 재테크고 자산 관리인 거죠. 그런 면에서 주식 투자는 하긴 해야 된다. 주식 투자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종류의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역시 이런 주식 투자의 각종 메커니즘, 또 여러 주식 투자자들의 성향, 심리,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그냥 단순히 종목만 보는 것이 아니고 시점도 보시고 그 기업의 가치가, 성장성이 혹은 활동성이, 수익성이 모든 주가를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그 기업의 주가도 거시경제 여건, 그러니까 그 기업이라는 배가 놓여져 있는 그 바다의 환경, 그것에 따라서 크게 여러분의 주식 투자의 수익성이 달라질 수 있고 안정성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유념하시고, 그런 걸 유념하지 않고 주식 투자하는 것은 투기에 해당된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그런 것을 유념하시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투자 철학을 그런 식으로 가지시면 어떨까 의견을 드립니다. 제가 과거에 투자에 관한 그 조언을 드리는 책을 한번 쓴 적이 있는데, 그때 들었던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려요. 근데 어떤 감이 떨어질지 모르고 그냥 감나무 밑에 누워 있어요. 투기죠. 근데 조사를 합니다. 한 100개의 감이 붙어 있는데 그 중에 이 감이 그 다음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여. 여러 가지 형태나 색깔이나 이렇게 중력의 영향을 받고 있는 그 정도나 그런 것들을 보면 그 개연성을 찾아요. 찾아서 떨어질 것 같은 그 감 밑에 입을 벌리고 누워 있어요. 그건 투자죠. 투기와 투자를 구분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셔야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어떤 방식으로 투자하는 것이 합리적인 투자일까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시는데, 정말 세계 최초의 주식 투자 설명서, 이 혼돈 속의 혼돈, 다소 최초의 주식 거래를 당시의 상황을 인문학적으로 표현해 주는 이 내용 속에서 많은 인사이트를 오늘날의 주식시장에서 또 가져가실 수 있지 않을까 의견을 드리면서 제 혼돈 속의 혼돈, 저의 서평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